지금 전 세계가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핵 무장을 승인하겠다는 성명서를 들이밀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는 한국이 핵 무장을 하고 싶다면 미국의 핵 기술을 매우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에 생긴 전례 없는 적자를 한국에 핵 무기를 팔아 메꿀 속셈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이 내민 카드에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 무장과 돈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어떤 히든카드를 꺼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할런드입니다. 미국 해군 분석국에서 국방 전략을 담당하고 있죠.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어요. 이번 회담에 대한 공지를 들여다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단순한 국제회담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경호 인원은 평소의 2배였고 드론은 금지되었으며 통역사들의 숫자마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국제회담에 이렇게나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다니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표자 명단을 확인하자 저는 그야말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역 담당자, 재무 전문가, 그리고 제 눈을 멈추게 한 이름 하나. 핵정책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국제회의에 왜 핵정책 담당자가 있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에너지 안보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긴장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무지막지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상한 점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느끼고 있는 듯 했죠. 그날 아침 미 국방부 상황실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불은 희미했고 벽면에는 동북아시아 지도와 전력 배치도가 떠 있었어요. 저는 합참의장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메모를 하며 모두가 같은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서 통제를 잃지 않으면서 비용을 줄일 것인가에 관한 사항이었죠.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킨이 서류철을 탁 덮었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예전의 미국이 아니에요. 아시아 주둔비만 연간 300억 달러, 물류비로 200억 달러 더 나가죠. 계속 이대로라면 의회가 버틸 리가 없어요. 한 장군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럼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합시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비용을 줄여야죠.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킨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날카롭게 말했어요. 한국 없이 동아시아를 감당하겠다고요? 직접 계산해 보시죠.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존재는 호의가 아니라 태평양 전략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제가 본 수치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 수집되는 미군 정보의 27%가 한국 네트워크에서 시작되었고 위성 방위 영상의 35% 이상이 한국의 보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이걸 끊으면 미국의 탐지 정확도는 42% 급락합니다. 그게 얼만큼의 경제적 손해로 작용할지는 바보가 아니라면 전부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워싱턴은 압박을 시도하더군요. 킨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뜬 제목은 대한민국 관세 재조정안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렛대를 원합니다. 장군은 말했습니다. 관세 인상, 방위비 축소, 주한미군 철수 시사. 이런 메시지면 충분하겠죠. 최대한 한국을 협박해서 미국의 적자를 메꿔야 해요. 안 됐지만 한국은 그러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그들이 순순히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함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킨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동조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우리를 떠나겠지.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전례 없는 손해를 입고 패권국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말 거야. 그때 저는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던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카카, 만약 한국이 등을 돌리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까? 일본은 정치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들은 전범국이잖아요. 당연히 대만도 불가능하죠. 그들은 반도체 팹 없으면 아예 쓸모 자체가 없는 국가예요. 필리핀이요? 그들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지금 동맹 중 전 영역에서 완전한 통합을 유지하는 국가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물류, 정보, 제조 모두요. 킨이 말했습니다. 수치를 말해보세요, 할런드.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첨단 메모리 반도체의 78%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LNG 운반선의 3분의 1을 한국 조선소가 만들죠. 동남아 자동 감시 시스템의 절반이 한국 드론 소프트웨어로 작동하고, 심지어 미국을 포함한 6개 우방국의 사이버 방위망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를 잃겠다고요? 무슨 자신감으로 말이죠. 한 장군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더 의존한다는 말인가? 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그게 바로 제가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아직도 많은 미국 관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이젠 미국이 한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벗어나는 순간, 미국은 그대로 토막나고 맙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세계의 리더를 자처하는 미국이 면적으로는 16도 안 되는 나라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생색을 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동맹국인 미국을 도울 뿐이었죠. 테이블 끝에 누군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해구산 아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지도요. 하지만 그 우산의 우산대도, 천도, 날씨 예보 앱도 전부 그들이 만들었죠. 자, 이제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죠? 회의실에 웃음이 흘렀지만 킨은 웃지 않았습니다. 신사 여러분, 그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든 항로, 위성 중계, 공급망이 서울을 거칩니다. 그 실 한 가닥만 끊어도 이 거대한 거미줄은 무너지고 말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프로젝터의 웅웅거림만이 들렸습니다. 킨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동맹에서 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요. 그들은 우리의 억제력, 기술 기반, 아시아 내 신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방향을 바꾼다면 50년의 균형이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아니, 만약에 한국이 중국에 붙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때는 미국이 패권국을 차지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모든 세월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물거품처럼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각하, 그럼 관세 정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전히 한국에 대한 강대강의 정책을 취하실 겁니까? 그러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곧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 전에 강하게 보여야 하죠. 당신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한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척 연기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깟 지지율 때문에 한국을 잃는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킨에게 다가갔어요. 한국은 위협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나라예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효율적입니다. 트럼프의 한국 압박은 분명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오기는커녕 괴멸적인 결과를 낳을 뿐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킨이 물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워싱턴이 깨닫게 해야죠. 한국의 침묵은 절대로 약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포토맥 강을 내려다보며 저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어요. 미국이 현재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실력이 이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킨의 사무실에서 짧은 내부 메모가 돌았습니다. 모든 전략 모델 재개, 서울을 핵심 지휘 노드로 지정할 것. 그건 성명서도 사과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마침내 계산을 끝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 하나였어요. 한국이 바로 그 방정식이었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빼면 어떤 계산도 성립하지 않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한국의 핵 무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 그 핵이라는 단어는 제가 몸담은 세계에서 언제나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워싱턴에서는 그 단어가 다시 회자되고 있었어요. 이번엔 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였어요. 위협도 우려도 아닌 가능성으로서 말이죠.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킨이 저를 펜타곤의 비공개 브리핑으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 스크린에는 푸른빛으로 빛나는 한반도가 떠올랐어요. 비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핵 억제력 말입니다. 한국의 핵 억제력.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주제는 금기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진심으로 했던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키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계산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핵자율화의 전략적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래프는 냉정했어요. 한국이 비핵 상태를 유지할 경우 킨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억제작전에만 연간 460억 달러를 씁니다. 반면 한국이 부분적 핵 억제 능력을 확보하면 물론 우리 감독 아래 말입니다. 미국은 매년 28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화 효율은 36% 상승합니다. 즉, 한국의 핵무장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미국의 경제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저는 숫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동맹의 호의가 아니라 회계의 문제군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핵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예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 수십 년간 미국은 핵우산을 들고 동맹들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산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정확하고 절제된 체계를 가진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낸 기술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한국이 보낸 것은 단순한 정책 문서가 아니라 정밀함의 교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 효율 99.997%, IAEA 안전 위반 35년간 연건, 원자로 가동 신뢰도 99.82%, 그건 구호가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원전 시스템이 규모 8.0의 지진에도 견디며 72시간 내 자가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군요. 모든 수치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 한국의 세계 최강의 압도적인 제어력과 신뢰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언어였죠. 그날 밤 저는 이번 국제회담 담당이었던 서지은 씨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늘 그렇듯 침착했어요. 보고서 보셨죠? 봤습니다. 이런 수준은 처음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규모나 소음이 아닙니다. 정밀함입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밀함을 무기로 삼는다라 처음 듣는 발상이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의 원자로는 무기가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은 원자로를 무기쯤으로 생각하던데 한국에서 원자로란 금속과 논리로 만든 신뢰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세계에서 억제력이란 언제나 공포와 힘의 언어였거든요. 당연히 핵무기를 뜻하는 원자력은 무지막지한 악의 축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그걸 신뢰의 언어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에 킨이 참여했어요. 지은 씨, 그가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을 갖게 된다면 주변국을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당신의 주변국들은 당신들이 핵 무기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투명성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숨기지 않아요. 더욱 완벽하게 만들죠. 그러니 한국의 모든 원자로는 국제 감시망 아래 있으며 세계 전문가들이 검증할 것입니다. 중국을 보세요. 기록 조작을 서슴지 않으며 이제는 세계 전문가들의 검증까지 전부 막아뒀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 자신이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증거입니다. 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 억제력을 비밀이 아니라 공개로 만든다는 말이군요. 그러자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비밀은 공포를 낳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동맹을 지탱하죠. 이게 바로 한국이 지금껏 수많은 파트너들을 만든 비결이에요. 보세요. 한국은 전 세계의 적이 아무도 없잖아요. 반면에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의 절반이 적이죠. 그 대화 속에서 저는 변화의 기류를 느꼈습니다. 오만했던 협상자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성으로, 기술로, 신뢰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회의 후 킨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한국이 통제된 억제력을 갖게 되면 아시아뿐 아니라 우리도 안정됩니다. 일본은 안심하고
대만은 보호받으며 중국은 신중해집니다. 혼란 없는 억제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항모 한 척보다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죠. 숫자는 완벽한데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셈일 텐데요.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핵은 권력이 아닙니다. 신뢰가 권력입니다. 그 문장은 그 어떤 연설보다 강하게 제 가슴을 울렸어요. 자정 무렵 기밀 채널을 통해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미전략 억제협의체 신설. 아직 공개된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미국은 이제 한국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주체로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워싱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술에 새겨진 신뢰, 책임으로 다듬어진 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결국 조용히 완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저는 아직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며칠 뒤 보게 될 장면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방산 전문 매체에 눈에 띄는 짧은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부산 인근 신형 추진체 연구시설 확장. 사진도 위치 정보도 없이 그저 한 줄뿐이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의도적인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찾을 사람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안망을 통해 위성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울산 남쪽 기장군 해안 근처. 그곳에 새 건물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둥근 구조물, 지나치게 정돈된 배치, 민간 시설치고는 비정상적으로 깨끗했죠. 확대해보니 냉각선이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강철 실린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개의 보조경납고가 빙 둘러 있고 용접선 하나 어긋남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건 미사일 사일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정교한 무언가였죠. 저는 즉시 한민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 씨, 울산 근처에 있는 그 구조물 봤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는 미소 섞인 목소리로 답하더군요. 한국의 정밀함이 무섭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소형 핵분열 추진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양 에너지용입니다. 공식적으로요? 그가 잠시 웃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방사선 누출이 0인 함정 및 방위 플랫폼용 원자로죠. 즉, 민간용과 군사용을 통합했다는 말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의 이중 통합형 원자로입니다.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완성했습니다. 만약 서구권 국가였다면 이건 엄청난 논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한 상태였거든요. 물론 한국은 처음부터 이러한 전 세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불과 2년 전 한국이 통합에너지 방위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무슨 통합이냐며 말이죠. 그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단 24개월 만에 냉각 시간 83% 단축, 코어 수명 40% 연장, 경납 안정성 99.998%를 달성해냈어요. IAEA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기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원자로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달했다. 저는 이러한 인류의 기적과도 같은 한국의 원자로를 직접 봐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교 신분으로 곧바로 한독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산에서 민우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입구는 커다란 푸른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노동자들의 작업복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로고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바닷바람과 오존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민우 씨가 말하더군요.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원자로가 아닙니다. 철학의 시험장이죠. 한국은 이제 전 세계의 원자력 산업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저를 천막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코어가 투명한 수조 안에 잠겨 있었고, 냉각 채널에서는 은은한 청색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서지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해오름이라고 부릅니다. 평화를 위해 만들었고 지속성을 위해 설계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작업 중이신 겁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민간 연구진과 국방 연구진이 완전히 통합됐습니다. 서로 경쟁하던 두 세계가 이제는 같은 코드로 협력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굵직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은 정부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기술력을 국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민우 씨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부서를 나누고 벽을 세웠지만 우리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알고리즘은 전력을 어디에 쓰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도시를 밝히든 함정을 움직이든 말이죠. 효율이 고충립이니까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애플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미국 국방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그런 체계 자체가 없어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놀란 마음을 간신히 붙잡고 코어 쪽으로 다가갔을 때 놀라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음도 긴박함도 없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정말 완벽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지은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 시스템은 모든 것이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로 구동되고 있어요. 삼성이 개발해냈죠.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수정합니다. 오차가 생기면 인간이 눈치채기 전에 바로 잡죠. 이건 통제가 아니라 신뢰의 메커니즘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핵 기술을 민주화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성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우 씨는 경납포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짓더군요. 아이러니하죠. 이 원자로는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이 시설 전체의 소비 전력은 미 항공모함 한 척보다 적거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변했어요. 비효율은 약함이고 효율이 곧 억제력이죠. 지금 미국은 어떤가요? 물론 덩치와 힘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하겠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라 이젠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당신이 이곳 부산으로 온 거잖아요. 한국의 핵 원자력 기술을 검사하기 위해 말입니다. 자, 당신의 물음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 충분했나요? 다른 나라가 크기로 승부할 때 우리는 정밀함으로 이깁니다. 한국을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빗방울이 푸른 천막 위로 떨어지며 금속성의 소리를 냈죠. 서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힘은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한국이 개발한 원자로의 진동은 기계음이 아니라 맥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물었습니다. 이걸 왜 세상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텐데요. 그러자 민우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하더군요. 소음은 정치를 부르고 침묵은 결과를 만듭니다. 때가 오면 세상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추구하는 방식이죠. 그날 밤 해운대 앞 호텔 창가에서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안의 불빛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 모든 빛이 하나의 원리로 이어져 있었어요. 신뢰 위의 정밀함. 세계는 오랫동안 과학을 평화용과 군사용으로 나눠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경계를 없애고 하나의 공식으로 통합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훈련과 절제, 그리고 신뢰로 다져진 나라만이 이룰 수 있는 완성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푸른 천막 아래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조용한 나라가 지금 막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순간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미국을 귀국한 직후 곧바로 미 국방부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기에는 피로와 두려움, 그리고 말하지 못한 진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킨이 단상에 섰습니다. 재킷은 벗어던진 채 소매를 걷어 올린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더군요. 중국이 분노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까지 신설했죠. 이러한 우리의 조치에 대해 외교 채널이 폭주 중이고 관영 매체는 도발적이고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장군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중단합시다. 또다시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 안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자금이 없어요. 파산 직전이라고요. 그러나 키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뢰 기반의 협력. 그게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걸 만들었죠.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 위에 무수한 데이터 라인과 무역 루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이었어요. 세계 반도체 수출의 80%, 첨단 AI, 프로세서의 60%, 차세대 배터리 인프라의 45%가 하나의 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작은 나라 아닙니까? 키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작지만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는 지도 앞으로 다가갔어요. 중국이 제재를 위협하면 한국은 몇 주 만에 제품 라인을 다시 설계합니다. 중국의 공급망을 아예 회피하고 모든 손해를 중국으로 하여금 독박을 쓰게 만들어버리죠. 미친 천재성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도 무서운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유럽의 전력망이 무너질 때면 한국의 원자로가 그것을 안정시키죠. 지난달 우리 인공위성이 태평양 상공에서 신호를 잃었을 때 통신을 복구한 것도 한국의 위성 업링크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안정성이 곧 우리의 억제력이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불안정한 세계 속 유일한 상수입니다. 한대령이 소리쳤어요. 잘 알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걸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핵 무장을 허용해준다면 중국이 틀림없이 보복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군사적으로도요. 하지만 킨의 답변은 냉정하고 명확했어요. 우리가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그들의 사이버 방어망은 하루에 1,000만 건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급망 회복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민간 기업의 적응 속도는 미국 정부보다 빠릅니다. 그는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도 직접 봤잖습니까?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살아있는 유기체 같습니다. 학습하고 진화하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죠. 중국이 그런 그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국의 핵 무장을 허용하며 그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준다면 중국이 만약 미국에 그런 압박을 가하더라도 한국은 동맹국인 우리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즉, 우리에겐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선택지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들은 세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건 정말 드문 일이죠. 어쩌면 유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키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위협이 아니라 안정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억제력은 야망이 아니라 균형에서 나옵니다. 그때 한 보좌관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중국 외교부 성명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는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키는 그 문서를 읽더니 침착하게 접었어요. 그 말 1974년부터 들었습니다. 결국 항상 똑같았죠. 중국은 소리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정말로 움직입니다. 자, 이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언론에는 뭐라고 발표하실 겁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전략적 에너지 자율성이라고 부르죠. 깔끔하잖아요. 회의실에 피식 웃음이 흘렀지만 그 누구도 속으로는 웃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공급망, 데이터 흐름, 핵심 기술이 이미 서울의 시스템에 연결돼 있었으니까요. 한국을 제외한다는 건 곧 산소를 끊는 것과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커피 머신 옆에서 킨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추진하실 겁니까?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질문이 잘못되었네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제는 공포로 동맹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신뢰로 세워야 하죠. 그리고 그 신뢰를 증명한 건 오직 한국뿐입니다. 무엇을 망설이나요? 중국이 반발하면요?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반발할수록 자기 발등을 찍을 겁니다. 한국의 제품을 막는 순간 그들의 공장은 멈추고 위협할수록 그들의 시장이 무너집니다. 이제 한국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의 인프라죠.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한국 세계의 인프라. 더 이상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 축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펜타곤의 긴 복도를 걸었어요. 성조기 옆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세계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냉전의 단어들, 패권, 억제, 지배 등 이제는 전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단어는 단순했습니다. 정밀함, 회복력, 그리고 신뢰. 한국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연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미국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일은 양보가 아니라 보험이었습니다. 혼돈으로부터의 보험, 오만으로부터의 보험, 그리고 크기가 곧 힘이라는 환상으로부터의 보험이었죠.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은 반드시 핵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워싱턴이 한국의 핵 권한을 승인하려 한다는 소식이 새어나오자 세계는 즉시 요동쳤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일본과 중국은 거의 동시에 폭발하듯 반응했어요. 누가 더 격렬하게, 누가 더 절박하게 반대하느냐의 경쟁이 벌어진 듯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붉은 글씨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서울의 무모한 핵 자율권 추구. 아시아를 위협하다. TV 토론에서는 정치인들이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한국의 오만함이 새로운 전쟁을 부를 것이다. 베이징의 반응은 더 거칠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단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행위는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이기적인 행동이며 전 세계의 조화를 위협한다. 심지어 일부 중국 평론가들은 근거도 없이 한국이 동해 근처에서 이미 비밀 핵실험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조작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두려움이 돈이 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저는 펜타곤의 브리핑룸에서 그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공포에 질렸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키는 팔짱을 낀 채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한국이 진짜로 협조를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도 자료를 봤잖습니까? 한국이 희귀 가스 정제를 중단하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태블릿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일본의 첨단 반도체 시가 공정의 92%가 한국산 네온과 제논 공급에 의존합니다. 공급이 끊기면 8일 만에 생산이 멈추죠. 그러면 일본의 경제도 동시에 멈추게 됩니다. 그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의 80%가 한국산 양극재로 돌아갑니다. 단 한 번의 공급 중단만으로도 생산 차질이 최소 2년은 갑니다. 중국은 그대로 20년 전의 세계의 공장 시절로 돌아가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키는 낮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음 날 일본 총리가 TV에 나와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송은 한국이 설계한 전력망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도쿄의 불빛을 유지시킨 것도 한국의 기술이었죠.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 국영방송은 흐릿한 위성 사진을 내보내며 한국의 원자로는 군사 목적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대해보니 그 이미지는 분명히 민간용 시설. 게다가 화면 한쪽에 현대에너지 로고까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워싱턴 의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상원 의원이 묻더군요. 우리가 두 동맹국을 이루면서까지 한국 한나라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킨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잃을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잃을 여유는 없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본의 양자칩 생산 장비의 70%가 한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중국의 AI 클라우드 인프라의 48%가 한국산 프로세서로 돌아가죠. 전 세계 통신 위성 상위 5기 중 3기는 한국 주파수 모듈로 작동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이 밸브를 잠그면 아시아의 절반이 암흑에 빠집니다. 결국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나 일본이 무엇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 한국이 그들에 대한 공급망을 끊는다면 중국과 일본 모두 침몰하고 말거든요. 그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CNN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스위치를 쥔 나라 한국. 일본과 중국이 연일 비난 성명을 쏟아냈지만 서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해명도 반박도 없었죠. 외신 기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은 왜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때 서지은 국장이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침묵도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보복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대체 무엇을, 그리고 왜 두려워해야 하죠? 오히려 두려움에 소리 높여 짓고 있는 건 중국과 일본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건 오만이 아니라 자신감의 무게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부 브리핑룸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경제 지표가 떠 있었고 단 하나의 수치도 붉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쿄 엔화가 3% 하락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압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공장은 우리 공급망에 매달려 있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점인가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압박한다는 말인가요? 그녀는 대답했어요. 중국은요? 여전히 한국산을 수입 중입니다. 대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분노는 싸지만 반도체는 비쌉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회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일할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죠. 제재는 걱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존하는 국가가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장은 다음 날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렸습니다. 몇 주 뒤 도쿄와 베이징의 비난이 더 거세질수록 한국 증시는 오히려 11%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을 이렇게 부르더군요. 혼돈 속 유일한 질서. 워싱턴 정보 보고서에도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기술 공급 없이 3개월 이상 산업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억제력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그의 답장은 짧았어요. 맞아요. 그들은 짖을 뿐 절대로 한국을 물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세계의 균형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연설도 위협도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울산과 대전, 광주의 공장들이 조용히 돌아가며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다시 묻자 서지은 국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침묵도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소리치는 곳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곳에 있다. 한국은 오늘도 세상을 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나 싶던 그때 서울 시간으로 새벽 5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CNN부터 NHK까지 모든 주요 방송이 같은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평양의 스튜디오, 긴장된 표정의 아나운서가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술핵 잠수함을 곧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조선의 핵무장 야망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저는 용산의 합동지휘본부에 있었습니다. 경보가 울리자 분석관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원산 근처에서 발사 차량이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방사능 징후도 엔진 열도 없습니다. 연극이죠. 누군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실제였습니다. 그날 한반도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로버트 킨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당신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북한은 겁에 질렸습니다. 한국이 위협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핵 무장을 완료하는 동시에 게임이 끝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죠. 그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국의 억제력은 탄두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북한은 환상으로 버텼지만 한국은 실시간 감시로 움직이죠. 환상은 언제나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포효하는 거군. 몇 시간 뒤 평양은 또 다른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미사일 행진, 경직된 장군들의 박수.
세계 언론은 절박한 힘의 과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북한의 공포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이유였습니다. 한국이 최근 가동한 양자 탐지망 때문이었어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마이크로 위성망이 북한 전역의 발사 기지를 실시간 추적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연료를 채우기도 전에 서울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경보는 울리지도 않았어요. 한국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추적 후 무력화하라. 몇 초 뒤 한국의 방어망이 작동했습니다. 폭발도 요란한 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전자기 간선막이 형성되어 미사일 유도 장치가 하늘 한가운데서 꺼졌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떨어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반격은요? 그 옆에 서 있던 서지은 국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감시 중입니다. 끝까지. 또 다른 기자가 외쳤습니다. 이건 도발 아닙니까? 그녀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작동하는 무기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겠죠. 그 한마디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평양방송은 계속 떠들었어요. 남조선의 억제력은 곧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방송은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결과 서울의 방위 인공지능이 정밀하게 차단한 사이버 교란이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침묵, 정교하고 정확한 침묵이었죠. 워싱턴에서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절제된 대응이 지혜인가, 오만인가? 킨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묻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 안일한 건 아닌가요? 그들은 이미 끝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냈어요. 킨은 낮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최첨단 무기 덕분인가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절제 덕분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합동작전본부를 다시 찾았습니다. 모니터에는 북한 동해안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더군요. 움직임 없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겁을 먹은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리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국에 어떠한 타격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겠죠. 북한은 미사일 하나 개발하려면 수십만 명의 인민들이 굶어야 하는데, 그러니 그 귀중한 미사일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암묵적인 항복의 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수십 년간 북한의 위협은 불확실성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그 불확실성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젠 미 국방부조차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파괴가 아닌 데이터로 억제력을 완성했다. 그날 밤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도시는 평온했어요. 아이들은 뛰놀고 연인들은 웃었고 하늘 위 드론은 교통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한국의 진짜 힘은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소리 지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북한은 포효했지만 세상은 그 차이를 보았습니다. 서울은 한 발도 쏘지 않았지만 존재만으로 전쟁을 이겼어요. 때로는 가장 큰 경고가 말없이 울려 퍼집니다. 때로는 평화가 회로와 위성의 조용한 진동 속에 깃들죠. 그리고 그날 밤 서울의 불빛 아래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억제력이란 힘의 소리가 아니라 신뢰의 침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워싱턴의 아침 브리핑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밤사이 대통령 책상 위에 한 문서가 올라왔더군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핵 무장 허용, 다만 미국의 핵 기술을 프리미엄 가격으로 수입하는 조건하에 동맹 협력 유지. 이건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감시하에 미국의 핵 기술을 비싸게 수입하는 조건으로 핵 무장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어요.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현재 문제인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한국에 전부 전가할 생각이었죠. 이에 로버트 킨이 이 말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장사야. 다른 보좌관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특허를 주고 있고 한국은 기술을 원해. 유권자들에겐 멋지게 보일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킨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정말 독자 핵 기술을 갖고 있을까요? 이들이 정말로 미국의 핵 기술을 구매할 것 같냐는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한국의 비핵화 조약에 서명한 국가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억제 시스템은 더 이상 탄두가 필요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국은 핵 무기가 없는 국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분적으로는 미국보다 훨씬 막강한 핵 기술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눈썹을 올렸어요. 무슨 뜻이죠? 그들은 폭탄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방위 데이터 사령부로부터 암호화된 영상을 받았어요. 정밀 유도 미사일 경납고 지하 통제실 그리고 궤도 위 위성 감시망이 화면에 빽빽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은 국장이었어요. 핵 억제력은 물리적인 코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말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그건 연결에 있습니다. 한국의 유도 시스템은 600개 이상의 플랫폼이 지상에서 궤도까지 0.1초 이내에 동기화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발사 벡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순한 연결이 아닙니다. 통합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하나처럼 생각합니다. 그 시뮬레이션은 경이로웠어요. 수십 발의 가상탄두가 날아오르며 실시간으로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사람의 지시 없이 인공지능만으로 말이죠. 명중률 99.94%. 반응 속도는 0.013초더군요. 이건 세계 어느 나라의 방어망도 따라올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사실 핵미사일의 발전과 더불어 이에 대응하는 격추 시스템까지 많이 개발된 터라 핵미사일의 명중률이 80%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미 유도체에 AI 기술까지 적용하여 백발백중에 미친 성능의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 내각은 서울과의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보좌관이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미국이 한국에 추진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진짜 차세대의 역량이죠. 그러나 서울은 우리에게 막대한 현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러자 서지은 국장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추진력 기술은 이미 다른 국가에 수입을 할 정도가 아닙니다. 정밀도 면에서 더더욱 그렇죠. 어쩌면 한국은 이 부분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을 수도 있는걸요? 트럼프가 직접 끼어들었습니다. 탄도 없이 억제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그녀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말했어요. 억제력은 파괴가 아니라 확신으로 완성됩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어요. 키니 뒤편에 비춰진 수치를 바라보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맙소사, 한국은 우라늄을 쓰지 않고도 해냈군. 통화가 끝난 후 대통령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걸 우리 없이 할 수 있다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키니 대신 이어받았어요. 우린 이제 힘을 파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사는 거죠. 핵무장한 한국이 미국의 군비를 줄여주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만 간신히 벌 수 있겠죠. 회의장을 나서며 제 안에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한국은 규칙을 어기지 않고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핵무기를 가진 이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까지도 능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막 밝아오르기 전에 서울은 이미 살아있더군요. 광화문 광장에는 조용한 결의로 가득한 시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팻말이 들려 있더군요. 우리의 방어, 우리의 의무. 함성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의지만이 있었죠. 옆에 서 있던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핵 자주권 찬성 여론이 70%를 넘었답니다. 보수든 진보든 젊든 늙든 모두가 한마음이에요. 한국인들 모두는 이미 핵 자주권으로 단결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책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서지은 국장은 새로 집계된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 그래프는 시간마다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국민 통합 지지율 72%, 그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토록 의견이 하나로 모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지켜달라고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지킬 때입니다.
도쿄에서는 관료들이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겁니다. 베이징은 위험한 민족주의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세상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두려움 때문에 무기를 쫓는 게 아니라 자신감으로 독립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여의도를 지나며 점심을 먹는 직장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남성이 말하더군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참전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지. 방어는 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옆에 있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위협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죠.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한 방송국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외국인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감정적 결정입니다. 이에 한 한국인 패널이 단호히 대답하더군요. 우린 그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70년 동안 그 위협 속에 살아왔으니까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린 그런 미치광이 국가들 사이에서도 살아남고 늘 승리해 왔습니다.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서울 곳곳에는 촛불이 켜졌어요. 시위가 아니라 약속의 불빛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서 있었고 아이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죠. 한 소년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우리 방패를 만들면 이제 강해지는 거야?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두렵지 않아도 돼.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지은 국장을 다시 만났어요. 정부가 이끌었던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국민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정부가 따라간 건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각성이에요. 한국은 원래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죠. 위정자들이 아닌 백성과 국민들이 나라를 이끌어 왔거든요. 청와대 근처 카페에서 한 노신사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당신, 미국에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두려움을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구걸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 말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국의 대통령실은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존중하지만 그 평화를 더 이상 외주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한 문장도 정치적 계산도 없었어요. 오직 확신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때 워싱턴의 킨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실행하는 건가요? 그들은 핵무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작에 실행했습니다. 이건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예요. 한국은 진작부터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한국은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군. 대사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신경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은 재건했고 버텼고 스스로를 단련했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누구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서 있었습니다. 이건 군비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각성이었죠. 한 나라가 자기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힘을 신뢰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국제회담이 시작되었어요. 서울 프레스센터는 숨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양국 국기가 함께 놓인 연단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편 스크린에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까지 10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이 한국의 핵 억제권을 공식 승인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회담은 마침내 끝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 안쪽에서 단 하나의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한국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핵 무장 선언은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시장은 폭발했어요. 코스피가 1시간 만에 9% 상승했고 원화는 달러 대비 6% 급등했습니다. 방위산업과 기술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런던, 뉴욕, 프랑크푸르트의 시장도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가
전 세계의 한국에 대한 확신을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즉시 분석에 들어갔어요. 미국이 공식 문서나 조약 없이 조용히 한국의 완전한 핵 자율권을 승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물론 성명은 쓰이지 않았지만 세계는 이미 알아들었습니다. 한 로이터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명은 필요 없었어요. 세계가 이미 서명했죠. 워싱턴에서 로버트 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힘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한국은 절제된 억제력으로 진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말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24시간 만에 유럽 3개국이 한국과 400억 달러 규모의 방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동 국가는 200억 달러의 에너지 및 미사일 방어 협력을 약속했어요. 스위스 중앙은행은 한국 국채를 아시아 최초의 안전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지은 국장을 청와대 테라스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힘이 진짜라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을 고려해 본다면 전 세계가 이미 한국의 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그대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서울의 침묵, 세계를 흔들다. 신뢰가 새로운 억제력의 통화가 되다. 수치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방어 반응 속도 0.012초, 미사일 명중률 99.97%, 국방 물류 외국 의존도 0%. 처음으로 허락받지 않아도 작동하는 완전 자립형 억제 체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펜타곤의 한 장군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군. 더는 남의 해구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 한국은 확실히 전 세계의 최강이 될 거야. 그 말엔 농담이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자 한국으로의 해외 투자가 하루 만에 21% 증가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은 연구소를 대전과 부산으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고 특히나 한국의 핵융합 특허 가치는 3배로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 CNN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성명이 없었던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었죠. 단 한 단어였을 뿐입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방식을 선호하잖아요. 하지만 한 단어로도 충분해요. 세상은 이미 알아들었거든요. 밖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퍼레이드도 함성도 없었어요. 한국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발표되지 않은 그 성명이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명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풀리나 싶던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시작되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 위성 원격 측정의 희미한 왜곡, 인천 근처에서 깜빡이는 전력 중계기 몇 대, 부산 항구, 전력망의 결함 등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그 침묵은 혼돈의 교향곡으로 바뀌었죠.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들의 디지털 용병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한국이 아시아를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깨기 위해 손을 잡았던 거였죠. 유출된 러시아 지침에 따르면 아이언 네트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47개의 조정된 노드를 사용하여 한국에 대한 복합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신경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침묵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며 한국의 기적이 단지 깨지기 쉬운 환상에 불과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앞에서 한국에 개망신을 주며 한국은 핵무기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죠. 그렇게 오전 2시 16분 서울의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모든 민간 위성 피드가 어두워졌어요. 은행 거래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동시에 위장된 중국 기상 위성에서 발사된 일련의 전자기 펄스가 한반도 전역의 GPS를 교란시켰습니다. 대전과 광주의 일부 지역에서 전력이 깜빡였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여러 차례의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 발언은 아직 불명입니다. 라고 한 국방 분석가가 외쳤습니다. 알 수 없다고? 서지은의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말했다. 알 수 없는 건 없어. 위치가 아니라 논리를 추적해. 저는 한민우가 제가 본 것 중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명령을 입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한반도의 홀로그램 지도가 빨간색으로 펄싱되었어요. 중국은 이르쿠츠크 네트워크에서 잘못된 경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에너지 중계기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민간 노드와 군사 노드, 즉 모든 것을 혼합하여 한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공격은 무자비했습니다. 수십 개의 외국 본넷이 양자 암호화된 패킷으로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범람하여 가짜 미사일 신호를 생성했습니다. 러시아 코드홈은 물류 위성을 탈취하여 동해로 리디렉션하려고 시도했죠. 결국 중국 인공지능이 생성한 헛소문이 전 세계 미디어에 퍼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손상되었습니다. 서울시 해외 원조 요청, 신뢰 모델이 무너집니다.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었지만 세상은 알고리즘이 보여준 것을 믿었습니다. 마이클, 지은이가 침착하게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갑자기 전체 방어망이 파란색으로 깜빡였습니다. 인공 지평선이 안정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의 자율 양자방어 네트워크인 화랑이 온라인에 등장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서구의 반응 기반 시스템과 달리 화랑은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예측했어요. 모든 악의적인 신호는 분리되고 굴절되며 원점으로 되돌아가 무해한 데이터로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적의 암호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자국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한 국방부 분석가가 피드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중국의 위성 중계기가 방금 안전 모드로 재부팅되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홀린 듯 계단식 데이터 스트림을 응시했어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온 각 적대적 코드는 한국의 훈련 데이터로 변환되었어요. 각 공격은 한국의 기계 학습 입력으로 용도 변경되었죠. 즉, 31분 만에 역사상 가장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이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무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자신들의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시스템에 적용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력 향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 최강으로 올라선 이유인 것 같았어요. 공격을 받을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나라가 있다니 도대체 이런 나라를 누가 막겠어요? 그렇게 새벽이 되자 네트워크가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28% 더 빠르고 42% 더 효율적이며 동일한 공격 벡터에 완전히 면역되었습니다. 중국의 EMP 위성이요. 화랑의 미끼 업링크로 촉발된 자체 페일세이프 시스템으로 비활성화되었어요. 러시아의 침투 거점, 자체 방화벽에 주입된 자가 루프 명령에 의해 영구적으로 연결이 끊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침략자는 방금 자신들의 무기로 굴욕을 당한 셈이었어요. 이건 방어가 아니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진화였어요. 인류의 진화 말이에요. 지은은 눈을 차분하게 돌렸습니다. 아니요, 마이클. 이건 조화였어요. 당신이 구축한 시스템을 신뢰하면 혼돈조차도 데이터가 됩니다. 한국은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 데이터를 통해 가장 강력한 존재로 거듭났죠. 햇빛이 서울을 비추면서 세상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 앞에서 개망신을 주려던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는 오히려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이 얼마나 준비된 국가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홍보만 되었을 뿐이었어요. 곧바로 CNN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 사이버 전쟁을 글로벌 AI 돌파구로 전환. 충격 속의 라이벌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를 인터넷이 한국어를 배운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회의적이었던 알자지라조차도 소음 대신 지식으로 싸우는 나라라고 묘사했죠. 시장은 전례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AI 방산 기업들은 하룻밤 사이에 총 4,800억 달러의 가치를 달성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화랑의 적응형 프레임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번 주말까지 미국, 프랑스, 인도,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한국 통합 의정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퍼레이드도 공지도 없었죠. 폭풍이 지나간 후 아침 공기 속에 햇살처럼 드리워진 무언의 자부심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후 첫 대응이 무엇이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은은 희미한 미소로 대답하더군요. 우리는 적들의 모든 공격을 공개 데이터로 보관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이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은 자유롭게 이를 연구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겁니까? 그래봤자 한국이 얻는 게 뭐가 있죠? 저는 나중에 물었습니다. 인내심 없는 힘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러한 신뢰야말로 한국이 현재 핵 무장을 코앞에 둘 수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유엔은 역사적인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방,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한국 주도의 디지털 회복력 헌장을 채택하기로 합의하며 서울을 글로벌 기술 안정의 중심지로 명명했어요. 워싱턴에서 로버트 키는 언론에 연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공격하여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공격의 개념 자체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홀 뒤쪽에서 경외감에 가까운 희귀한 감탄을 느끼며 지켜보았어요. 결국 적들이 한국을 파괴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 왜 아무도 다시는 한국을 물리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폭탄도, 거짓말도,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방어를 예술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서울 하늘이 옅은 금빛으로 물들 무렵 저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서울의 도시 아래는 고요했고 마치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핵무기가 없는 한 나라가 그것을 가진 나라들보다 더 막강한 억제력을 이뤄냈다는 사실을요. 저는 노트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맹은 보호가 아니라 신뢰다. 그 문장은 서지은 국장이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신뢰는 통제보다 오래갑니다. 무기는 녹슬고 체계는 바뀌지만 신뢰는 남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요.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전 세계의 분석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국은 어떻게 핵 없이 핵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누군가는 전략적 착시라고 불렀고 다른 이는 기술적 마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단순했어요. 그리고 훨씬 인간적이었습니다. 그건 폭탄이 아니라 두뇌의 문제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젊은 장교 한 명이 커피를 마시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방어망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예측하죠. 위성은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AI는 정치, 기상, 군사 패턴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억제란 상대가 망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망설임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는 옳았습니다. 한국이 억제력을 공개함과 동시에 북쪽의 레이더 활동은 60% 감소했고 미사일 훈련은 중단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첩보망이 동시에 확인한 사실이었죠. 한국의 막강한 기술력과 파워가 결국 한국을 지키는 힘의 원동력이었던 거였습니다. 아무도 이 나라를 시험하려 하지 않는다. 한국은 모든 걸 보고 즉시 반응하며 결코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들의 가장 무서운 점이었죠. 제네바에서 한 프랑스 외교관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논리로 방패를 만들었다. 한편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코리안 모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어요. 파괴력 없는 억제 시스템, 정밀함과 자동화, 그리고 신뢰로만 완성된 구조, 심지어 미 국방부조차 태평양 지휘부에 한국형 데이터 링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방은 최고의 찬사죠. 하지만 완전히 따라하진 못할 거예요.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가짐이 다르니까요. 겸손은 코드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한국은 반만년이라는 세월이 겸손의 역사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규모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절제와 집중,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하늘 위에 수백 대의 드론이 일정한 패턴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감시 장치이자 하나의 살아있는 방어 생태계였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거 무기예요?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우리를 지키는 눈이야. 총보다 똑똑하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보다 정확한 정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세계 시장의 안정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한국의 데이터 연동 기술을 도입했고, 오랜 경쟁국들마저 위성 AI 협력 제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정치가 아니라 인식이었어요. 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억제력은 폭발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아침 햇살이 강해지자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마지막 줄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폭탄을 만든 게 아니다. 확신을 만들었다. 창밖의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허세도 과시도 없었죠. 한국은 스스로의 힘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힘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이제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억제란 파괴가 아니라 신뢰와 지성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새벽, 서울의 고요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는 나라의 확신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